한겨울 어느 날 밤, 그날따라 키우던 개 럭키가 유독 잠을 자지 않고 낑낑거립니다. 도쿄에서 대학을 다니는 딸 사나가 방학이어서 내려와 있었고, 그날따라 밀려있는 주문의 신발을 만드느라 평상시 때보다 일을 많이 해서 어깨도 아프고 더욱 피곤한 날이었습니다. 항상 개를 산책시키고 밥을 챙겨주던 남편이 오늘은 도쿄로 출장 가고 없어서 내가 챙겨주어야 했죠. 그런데 평소와 다르게 그날은 럭키가 잠도 자지 않고 낑낑거려서 살짝 짜증이 났습니다. 혹시나 어디 아픈가 하고 살펴봤지만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 듯 했습니다. 너까지 날 힘들게 하지 말라고. 어여차. 짜증 섞인 목소리로 한마디 하고서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을 뒤로 뻗어 아픈 어깨 축지 몇 번 눌러주고 잠이 들었지요. 얼마나 잤을까요? 깊은 잠에 빠진 새벽, 귓속을 때리는 전자파 같은 신경질적인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일어나 보니 럭키가 미친 듯이 지저대고 있었죠. 아니, 짖는 정도가 아니라 매우 특이하게 울부짖는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놈의 새끼가 어젯밤부터 낑낑대더니 잠도 못 자게 왜 이렇게 짖는 거냐라며 한마디 하면서 나갔더니 럭키가 흥분 상태로 날뛰면서 짖어대는 것입니다. 저렇게 짖는 모습은 처음 있는 일이라 이상하다 싶었죠. 그때 마음속에서 왠지 모를 불안감이 휩싸였습니다.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아무 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불안감 말이죠. 그 순간 약간 어지럽고 흔들린다 싶더니 지진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무슨 정신이었는지 모르겠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아 큰 소리로 딸 사나를 깨우고 반려묘 네오를 불렀죠. 그러고 보니 다른 날과 다르게 그날 네오도 이상하게 제 옆에 꼭 붙어 있었네요. 담요를 집어들고 네오를 안고서 밖으로 뛰어나왔죠. 그때가 겨울이었으니까요. 목조 주택인 집이 끼익끼익 소리를 내면서 흔들리기 시작했고, 딸은 잠을 자고 있었기에 비몽사몽이었고 꿈을 대고 있길래 지진이야 빨리 나와라며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럭키의 목줄을 풀어주었습니다. 딸이 방에서 나오는 순간 럭키가 뛰어가더니 딸 사나를 덮쳤어요. 사나의 비명과 함께 목조 주택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니 럭키가 집이 무너지는 것을 감지하고 사나를 구하기 위해 사나를 덮친 것이었던 것입니다. 럭키 덕분에 딸 사나는 넘어지면서 팔과 다리만 슬켰을 뿐 머리는 다치지 않고 살아난 것입니다. 지붕이 약간 무너져 내리면서 지붕의 잔해가 럭키의 등을 덮쳤지만 다행히도 많이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이 긴박했던 순간이 바로 1995년 1월 17일 새벽 5시 고베 지진이었습니다. 몸을 던져 우리를 구해준 우리 집개 럭키는 시아버지께서 선물로 주신 시바견이 아닌 진돗개였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이 개가 시바견인가라고 생각하지만 난 럭키가 시바견이다, 진돗개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말하지 않은 사연이 있었죠. 이 이야기는 제1조선인으로 사셨던 시아버님의 인생부터 시작됩니다. 시아버님 고향은 제주도셨고 일제강점기 시대라 먹고 살기 힘들어서 경제 호황이었던 일본으로 일자리를 찾아 어린 나이에 제주도를 떠나오신 거였습니다. 일본에서 온갖 고생을 하였고 해방이 되었지만 한국으로 돌아가지 못하셨습니다. 귀국하지 못한 70만 명이 일본에서 자인이치 사회를 형성해서 살았는데 시아버님도 그 일원이 되었죠. 일본의 패전으로 군수산업이 중단되니 제1조선인은 대부분 직장을 잃었고 생활은 어려워지기 시작했고 생계를 이어가야 했지만 편한 일자리는 없었죠. 제1조선인이 하는 일은 주로 일용직 노동자나 고물을 수집하는 일을 하였고 또는 돼지를 사육하거나 도축장에서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한국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었고 오사카 교바시의 조선부락이라는 마을이 형성되었고 조센부라크라고 불렸습니다. 해방 이후에도 조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심해서 조선부락에 산다고 하면 취직도 힘든 상황이었죠. 그래서 시아버님은 자식들만은 서럽게 키우고 싶지 않으셔서 조선부락을 떠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동차 부품 공장에 다니시면서 기술을 익히게 되었고 마음 좋은 일본 사장님 도움으로 몇 년 후에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공장을 차리셨습니다. 일본에서 태어난 남편은 당연히 일본 사람으로 살게 되었고 그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한국인에 대한 극심한 편견과 차별 때문에 아주 친밀한 관계가 아니면
제1조선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살았었죠. 그 시대에는 누구라도 그러했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대학교 사회학 강의실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그는 말이 없는 과묵한 남자였습니다. 과묵한 남자였기에 제 눈에는 더욱 남자답게 보였고 제가 생글거리며 말을 걸어도 단답형으로만 대답하던 그였습니다만 저는 그에게 마음을 뺏기게 되었죠. 1년 가까이 알고 지내던 어느 날 그와 식당에 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제가 그를 좋아한다는 것을 눈치챘을 텐데 그는 저에게 관심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저녁을 먹은 후 술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술을 한 잔 마시면서 제가 좋아한다고 고백을 했죠. 제 고백을 들은 후 그가 미소 짓더니 사실은 그도 저를 좋아하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를 좋아하고 있었다는 그가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리고 그도 저를 좋아하면서도 왜 아는 체 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는 술잔만 기울일 뿐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충격적인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제1조선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순간 한 대 얻어맞은 듯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 시대에는 한국인과 일본인이 결혼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부모님의 반대는 당연한 거였고 친한 친구여도 말하기 힘든 시대였습니다. 그때의 시대 상황이 그러했죠. 그제서야 저는 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좋아하면서도 선뜻 좋아한다고 말할 수 없었다는 것을요. 너무 슬펐습니다.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얼마나 마음 졸이며 살았을까요? 당당히 한국인이라는 것을 말하지 못한 서러움을 얼마나 가슴에 품고 살았을까요? 그러한 환경이 그를 과묵한 남자로 만들었을까요? 많은 것을 복합적으로 생각하니 그가 가여워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카하시 히데오, 한국 이름은 양영나. 한참 동안 눈물을 쏟아낸 후 아무 말 없이 그와 헤어져 집으로 왔습니다. 전 제가 단단해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를 포기할 수도 없었고 아무 잘못도 없는 우리가 피해자로 살아가기 싫었습니다. 그 후로 우린 더욱 사랑을 하게 되었지만 그는 자꾸 저를 밀어내기 바빴습니다. 전 굴복하지 않았고 둘이 끝까지 해결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는 결코 말이 없는 과묵한 남자만은 아니었습니다. 가끔 한마디씩 던지는 말이 센스 넘치는 유머 가득한 남자였습니다. 그의 환경이 그를 주눅들게 만들었고 말하지 않는 과묵한 남자로 만들었을 거라고 느꼈습니다. 난 그 앞에서는 당당하게 큰 소리를 쳤지만 사실 부모님을 어떻게 설득하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연애는 계속되었고 우리의 관계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한 번은 넘어야 할 산이라서 부모님께 마음에 두고 있는 남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그를 만나보고 아무 편견 없이 그를 바라봐 주기를 바래서였습니다. 부모님은 그를 만나보고서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듬직하고 남자답게 생긴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부모님은 당연히 그가 일본인이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마음속으로 쾌재를 불렀죠.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결심한 후 그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씀드렸고 그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전 그날로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집을 나오지 않으면 죽을지도 모를 상황이었죠. 지금이라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 당시의 사회 분위기는 그러했습니다. 아버지는 딸로 취급 안 하겠다고 하셨고 죽기 싫으면 당장 나가라고 했습니다. 친정집에서 쫓겨난 거죠. 그때는 일본인이 한국인과 결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집에서 쫓겨나서 그를 만나 그의 집으로 갔습니다. 시부모님께 친정집과 인연을 끊고 그와 살고 싶다고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시아버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두 눈을 감으시더군요. 그 당시에는 제1교포 2세는 같은 교포들끼리 결혼하는 것이 관례였었죠.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말을 하고 자랐지만 제1교포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제도화될 만큼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느끼기에는 한국인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자인이 치는 망명자가 아니라 독립국의 해외 시민으로서 희망과 민족적 자존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시아버님은 당신 아들이 일본 여자랑 연애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부터 만류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계속 일본 여자와 연애하고 있는 걸 알고 계셨기에 이런 일이 생길 것을 예상하고 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한참을 눈을 감고 침묵하시던 시아버님이 눈을 뜨시고는 한마디 하셨습니다. 둘이 오사카를 떠나거라. 친정집과 인연이 다시 닿을 때까지는 시댁에도 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미천을 쥐어주셨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시부모님의 눈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서글픔을 안고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눈물을 쏟으며 우린 고베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한테도 남편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었지만 당연히 숨겨야 되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즉 신발 공장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오사카에 있었을 때부터 즈카게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했기 때문에 어깨너머로 배운 기술과 지식으로 신발 공장을 차리게 되었죠. 우린 밤낮으로 일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유머러스하고 성격이 좋은 남편은 사업 수완도 좋아 거래처를 하나둘 늘려나갔고 우리의 기술력도 인정받게 되어 큰 회사에 납품도 하게 되었죠. 우리 공장도 점점 커지게 되었습니다. 아들 1명, 딸 1명을 낳았고 우린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물론 마음 한구석에는 친정집에 대한 복잡한 심정은 남아 있었죠. 남편도 술 한잔 마신 날에는 저한테 미안해하고 복잡한 심정을 내뱉곤 했죠. 자주는 아니지만 시댁에는 드나들었습니다. 오사카 시댁에 갈 때마다 시부모님은 저한테는 오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내심 갈 때마다 좋아해 주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사카에서 고베는 그리 멀지 않으니까요. 결혼 1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이 시댁을 다녀오면서 조그만한 새끼 강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시아버님이 저한테 선물로 주신 강아지라는 것입니다. 어렵게 구한 강아지이니 귀하게 잘 키워보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강아지가 아버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일본인 며느리를 대놓고 좋아해 주시지도 못했고 친정과 인연까지 끊고 사는 저를 측은해 하셨을 거라 생각되었습니다. 나름 시아버님의 깊은 마음과 뜻을 전달하는 방법이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강아지가 시부모님 대신이라 느꼈죠. 그리고 강아지 이름을 럭키라 지었죠. 우리한테 행운을 가져다 줄 것 같았습니다. 진짜로 럭키가 행운을 가져왔는지 럭키가 온 이후로 사업도 점점 번창하게 됐지요. 럭키는 일반 강아지처럼 애교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주로 남편이 럭키의 산책과 간식을 챙겨주었지만 남편과 친해지는데도 몇 개월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도 남편과 같이 산책할 때는 럭키를 데리고 나가곤 했었죠. 그래도 럭키는 시크함 자체였습니다.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서인지 반려묘를 애호하는 싸우지 않고 잘 지내긴 하더라고요. 럭키는 부쩍부쩍 자라더니 금세 큰 개가 되더군요. 왠지 우리 집의 수호신 같은 든든한 느낌이었어요. 이웃 사람이 시바견과 비슷하게 생긴 것 같다고 했지만 그때까지도 남편이 한국 사람이라는 사실, 그리고 럭키가 한국의 진돗개라는 걸 누구한테도 얘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제 마음속에 방어벽 같은 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남편은 한두 달에 한 번쯤 도쿄로 출장을 가곤 합니다. 그날도 남편이 출장 가면서 나 출장 가니까 집 잘 지키고 우리 와이프 부탁해라고 럭키한테 한마디 하더군요. 그래서 어이없어 하면서 웃었습니다. 럭키가 남편의 말을 새기고 있었던 걸까요? 진돗개 럭키가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우리 가족을 살려준 것입니다. 지진이 나면 8초 이내에 대피해야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데 럭키가 골든타임 이내에 우리가 대피할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결국 시아버님이 럭키를 우리한테 보내줘서 우리를 지켜준 셈이죠. 고베 지진으로 일본은 비상 상황이 되었고 2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지냈던 친정 부모님이 수소문하여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마도 제가 지진으로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친정엄마와 저는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고 그 이후로 친정 부모님은 격하게 반기시지는 않았지만 남편을 사위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습니다. 결국 럭키가 우리의 목숨을 구해줬을 뿐더러 인연을 끄는 부모님까지도 연결되게 해준 셈이었죠. 진돗개 럭키로 인해 많은 변화를 맞이한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기 시작했고
많은 희노애락을 럭키와 함께 지내왔습니다. 지금은 시부모님과 진돗개 럭키가 곁에 없지만 이제 저도 60대 후반이 되었고 4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에는 담담히 지난 세월을 얘기할 수 있게 되었네요. 이제는 일본에서 제일 교포들도 한국인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고 한국인이라고 말하면 주변에서 더 좋아해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격세지감이 느껴지네요. 오늘같이 날씨가 스산한 날에는 진돗개 럭키와 일본인 며느리를 내치지 않으신 아버님이 그립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한구석이 저며오는 가슴 아픈 역사와 자랑스런 진돗개 이야기군요. 우리 선조들께서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고 힘든 삶의 고통을 이겨내 주셨기에 우리가 이런 호사를 누리고 살고 있는 거겠죠. 자기를 희생해가면서 주인을 지키는 충성스런 진돗개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네요. 여러분은 진돗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이상 세상만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